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대선 특집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와우! 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정청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문재인. 문나이트의 DJ 정청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래퍼까지 했어. 예, 어저께 너무 잘하셨어요. 문재인 찍어, 문재인 찍어, 문재인 찍어, 문재인 찍어. 아무도 못 알아듣. 못 알아듣어, 아무도. 네, 어저께 잘하셨어요. 분위기 너무 좋았고요. 아, 기가 막혔습니다. 네, 또 우리 오늘 황희 의원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제부터 문나이트의 댄서. 네, 댄서. 71점. 네, 댄서 70점. 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황 의원은 보니까 그 두 건 쓰니까 한건적 스타일. 소도둑 스타일 있잖아. 이걸로 하면 돼. 이걸로 밀어붙이면 되겠어. 저는 어떻게 일식집 주방장처럼 보였어요. 저는 래퍼를 지향합니다. 어저께 문나이트 정말 많은 우리 시민들 또 홍대에 오신 젊은 분들 함께 했는데요. 기획을 처음에 누가 하셨죠? 기획한 게 아니에요, 어제. 그러니까 문나이트라는 그 기획. 문나이트요? 네. 그건 아마 절걸. 역시 정청래 의원님. 어저께 분위기 너무 좋았죠? 네네.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 문나이트라는 이제 기사를 마치 이미 대선에 승리한 것처럼 마냥 굉장히 뭐 춤추고 즐긴다 이제 이런 보도도 나왔었어요. 근데 네. 어저께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 발언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간절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분위기였더라고요. 네. 그 어제 김영주 의원, 김영호 의원, 황희 의원, 이재정, 박경미, 네. 박주민, 네. 빠진 사람 있나요? 재윤경. 재용경. 네. 또 빠진 사람 있는 것 같아.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렇게 와서 경의선 연남동 숲길공원에서 어제 문나이트를 했는데 제가 자평을 해보건데 네. 아주 괜찮았다. 네. 오버하지도 않고 또 부족함도 없었고 네. 그래서 적절한 수위로 잘했다 네. 이런 네. 평가가 들고 특히 네. 김영호 의원 어제 몇 점 맞았죠? 저가 70점이죠. 70점. 70점. 네. 재훈경이 형 집에 가는 바람에. 근데 가산점 네. 20점 받아서 가산점 20점. 90점 맞았죠. 계속 남아서. 그러니까. 네. 제가 처음에 네. 71점 딱 그럴 때 좀 서운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춤 솜씨를 알기 때문에 저는 후한 점수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70점대로 시작한 것은 네. 나중에 끝까지 남은 사람한테는 20점 가산점을 줘가지고 그렇지. 행사를 많이 뛰어보신 분이에요. 80점이면 100점이 네. 돼버리거든. 왜냐면 그렇지. 주로 이렇게 할머니들 행사할 때요. 상품권을 늦게 줘. 그래야지 그 행사장이 끝까지 남아있는데 20점 가산점으로 우리를 그냥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죠. 그렇지. 야, 근데 재윤경 의원은 또 거기에 흔들림 없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분명히 얘기했거든. 네. 그럼 꼴찌하게 된다. 네. 그랬더니 저 상관없어요. 근데 약속 있다고 갔어. 재윤경 의원님이 보면 좀 이 영혼이 좀 자유로워. 네. 맞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흔히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이 유세단이 이게 율동도 하고 이제 이게 흥겹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다른 것처럼 오만하다 뭐 이러는데 저희가 좀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동학혁명. 네. 이때는 이 동학혁명 때 이 앞에 나가서 투쟁하고 싸운다 이러면은 다 몰살당한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나가기 전에 다 이렇게 춤도 추고 그다음에 서로 흥겹게 울면서 놀고 이렇게 춤도 추고 이러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희망이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 그래서 이런 그 결전의 날 전날 전야에 이 모닥불 켜놓고 이렇게 춤도 추고 서로 흥겹게 미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유세할 때 이렇게 율동하고 이게 흥겹게 하는 거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뭔가 좀 다가올 희망에 대한 어떤 전조 이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황 의원님 말씀 잘하셨어요. 네. 그 선거 문화가 이제 바뀌고 있다. 맞습니다. 선거는 축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황 의원의 저 표현을 한마디로 합치게 하면 김소월의 A 불비죠. 전 또 그건 몰라요. 더 수련하겠습니다. 예. 근데 어저께 그 분위기도 이재정 의원님과 박경미 의원의 그 양대 댄스 퀸이죠. 그 이재정 의원은요, 이 선이 달라요. 움직이는 동선이 다르고 네네. 어깨하고 힙하고 네. 이게 다 따로 놀아요. 네. 그리고 이게 무슨 SES 네. 소녀 걸그룹 같은 타고난. 그리고 이 얼굴 표정도 달라요. 표정이 완전 연예인 프로예요, 필이에요. 프로. 그에 반해서 박경미 의원은 노력형. 예. 예. 마치 수학 공식 풀듯이 네. 집에서 어떻게 보면 근데 어저께 박경미 의원이 그렇게 춤을 잘 출 줄 몰랐어요, 사실. 연습한 거야. 예, 진지한 표정이 더 그리고 웃겼어. 더더더송 그 하나만 연습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들어달래. 계속 그것만 들어달라고 그래. 저는 그 박경미 의원님이 연습도 도서관에서 했을 것 같아. 몰래. 몰래 도서관 그리면서 춤 이거. 춤을 잘 추시는데 그 표정 보셨죠? 너무 표정. 진지했어요. 표정은 너무 경직돼 있어. 네. 근데 정말 춤 솜씨는 좋더라고요.
어저께 또 이렇게 점퍼도 이렇게 벗으시고 완성도가 상당히 네. 높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평가가 어떻게 됐죠? 우리 그당 이제 심사위원이셨습니다. 네. 모르지. 이재정 1등, 네. 박경미 2등. 점수 차이는 점수 차이는 1점 차이로 져요. 1점 차이. 희망을 가지라고. 네. 그리고 3등이 98, 97. 김영주 네. 위원장. 왜냐하면 거기는 소품을 이용했어요. 며칠 동안 네. 이걸 준비했어요. 네. 효도 점수 아닌가요? 네? 효도 점수. 휴대 점수고 그리고 선글라스도 이렇게 준비해오고 네, 소품 네. 준비해오고 어제 많은 긴장 상태에서 무대에 올랐어요. 네. 근데 어저께는 하여튼 박경미, 이재정 의원 이제 1등과 2등을 놓고 그 순간은 조금 떨리더라고 저도. 저도. 근데 뭐라고? 거기에 이재정 의원의 눈 봤어요? 눈이 막 지글지글 2위로 떨어지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 듯한 얘기 그런- 멘트도 네. 이랬잖아요. 내가 진짜 이들과 경쟁할 줄은 몰랐다. 네. 딱 이러면서. 저도 박주민이랑 경쟁할 줄 몰랐어요. 저는 무조건 박주민 의원보다는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박주민 의원한테도 춤솜씨가 안 되더라고요. 박주민 의원은 뒤에 네. 백댄서가 있었잖아. 거기는 성의 점수가 들어갔잖아. 성이. 두 명이 진짜 자발적으로 올라온 또 거예요. 조직력도. 박주민을 위해서. 김영호 근데 어제 네. 뭐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어떤 게요? 제가 경연대에 저는 참가를 안 했잖아. 참가 안 한 이유가 있어. 네. 참가하면 모든 상을 내가 다 휩쓸어야 돼. 그래서 안 돼. 근데 춤도 잘 추세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 아이, 뭐. 네. DJ이신데. 네. 그래서 어저께 하여튼 정말 재밌고 또 우리 새로운 희망도 받고요. 이제 선거 문화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서울시당 선대위에서 네. 이 문나이트를 네. 몇 번 더 할 생각입니다. 몇 번. 네.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요. 3번 내외 네. 더해서 하는데 네. 김영원 거기 또 나올 거예요? 예, 불러주시면 연습하고 나올 거예요? 뭐 연습하면 재미없어요. 연습하면 네, 재미없어요? 네. 근데 황 의원은 네. 두 건을 좀 이렇게 신경을 두 써가지고 번을 제가 특별하게 좀 준비해 올게요. 준비해서 네. 그리고 이제 허리 이런 것도 막 두르고 예, 뭐 그렇게 하여튼 하겠습니다. 소품을 가지고 이렇게 근데 황 의원님도 예전에 보니까 껌 좀 씹었더구만. 딱 아이고, 보니까 우리. 뭐 포스 나이트 문화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서당계 같이 하는 또 네. 동지적 의리 때문에 네네. 점수 이제 후하게 드릴게요. 두 좀 분한테. 주세요. 두 분한테는 다음에 또 꼴등하면 그 무슨 창피야. 박주민 네. 꼴찌 안 듣게. 네, 꼭 꼴찌만. 방송도 꼭 그냥 우리가 1등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자존심만 좀 박주민은 지켜야 저는 꼴등만 면했으면 네, 좋겠다. 그리고 박주민은 자발적으로 와도 이제 무대에 안 올려. 어제 괜히 그 두 사람 때문에 내가 점수를 좀 더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박주민 의원도 예쁜 그 소품, 그 머리에다 미키마우스.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네. 어색하고 참 좋았어요. 네. 이제, 우리, 불법적인 사드 배치가 이제 강행이 됐고요. 어저께 이제 트럼프가 그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 이제 10억 불을 요구하겠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났어요. 예, 이제 굉장히 큰 파장이 있고 어저께 TV 토론회에서도 후보 간에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를 요구한 것은 우리 정부와의 이면 합의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즉흥적인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저는 즉흥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막가파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원래 이런 벼랑끝 외교라든가 막가파식 외교는 사실은 외교적인 약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외교적으로 거의 뭐 막가파식을 하는 것도 저기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거든요. 네네. 왜 그러면서 본인이 주목받고 또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 미국의 네. 입장으로 저거는 북한이 쓰는 건데 네. 소위 말 한미동맹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뭐 한미동맹을 깨자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트럼프 스스로. 그리고 우리는 이미 1년에 1조 원 이상씩 방위 분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협상도 계속 또 증액 요구를 할 것 같은데 네. 그냥 이건 뭐 썬박 날리듯이 네. 근데 나는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 유고 상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동맹국으로서. 물론이죠. 네. 근데 이 완전히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어떤 꼴이 되냐면 누가 또 얘기하더구만요. 코리아 패싱을 떠나서 글로벌 호구냐 우리가. 글로벌 호구. 네. 네. 김상정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중국한테도 뺨 맞고, 그럼요. 미국한테도 뺨 맞고, 일본한테는 무시당하고, 네. 뭐 완전히 뭐 외교는 국익이 최고의 우선 목표인데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지금 이게 나라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드 한 포대가 2조 정도 2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2조 좀안 지금 우리 한국에 배치한 것은 사실 텍사스에서 사용했던 중고 사드예요. 근데 그걸 지금 10억 달러면 한국 돈 1조 3천억 원.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도 이제 대통령 중심제고 대통령의 권한이 큰데 그 발언은 그냥 생각 없이 한 발언 같지는 않다는 거죠. 저는
그 아마 올 하반기 소파 방위비 분담금 그걸 아마 5년마다 재협상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재협상을 염두에 두는 거 아닌가. 네. 아까 우리 정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해마다 1조 원, 9,800억에서 1조 원 정도가 돼서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실링으로 거의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배치된 이 사드 비용도 미국이 분담하겠다. 라고 한 내용이 사실 그 비용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돈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5년간 책정된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조 몇천억 살짝 올릴 수가 있어요. 네. 어? 뭐 이렇게 시세도 오르고 뭐 이렇게 이자율도 뭐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에 앞으로 5년간의 방위비 분담금 네. 이 부분을 저는 잘 지켜봐야 되고 이 부분을 겨냥해서 저는 트럼프가 한번 찔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황 의원 상임위가 어디예요? 왜 이렇게 저는 똑똑해? 아니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거 받아서 참여정부 때 청와대 어느 부서에서 일했어요? 저는 그 정무수석실하고 언론 쪽에 아, 근데 정무수석을 했는 수석실에 있었는데 뭐 이런 거까지 다 알지? 뭐 정치력이 좋으니까 정무수석실에 있었죠. 여기저기서 많이 주워 들으니까요. 네. 지금 그 성주 투쟁위에서 지금 광화문에서 단식 투쟁을 이제 돌입했어요. 그저께부터. 그래서 저도 거기 이제 들러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도 했었는데 같이 아마- 단식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단식은 더 이상 단식하면 저는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제가 어저께 이제 그 현장을 갔다 왔어요. 이제 원불교 종교 지도자들 또 천주교 사제분들 이렇게 오셨거든요. 원불교가요 이것을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 같은데 네. 그 사드 배치된 그 롯데 골프장 옆에 네. 그 원불교 성지가 있대요. 네,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불교 교도들이 뭐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건데 네. 이건 비단 뭐 원불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사제들도 나섰고요. 양심 있는 네. 우리 그 종교인들 그리고 애국 시민들을 다 들고 일어날 일이죠 사실. 네.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사드도 뭐 최대 뭐 3개 포대를 또 도입하자는 유승민 후보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드 문제는 정말 그 대선이 이제 10여일 남았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사드라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새로운 정부가 오면 새로운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사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께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드 강행이 배치를 보면서 상당히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일이고 근데 참 안철수 후보는 되는 일이 없어요. 어제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강행 처리했는데 그래도 사드 계속 적극 찬성이냐 그랬더니 뭐 얼버무리였다고 그러더라고. 얼굴 네. 표정도 안 좋고. 네. 그러니까 좀 본인이 좀 엉거주 좀 하게 됐어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뭐 언론인 어저께 인터뷰도 있었는데 이 사드 트럼프 10억 달러 발언의 가장 피해자는 안철수다. 안철수는 실제로 완전히 여기서 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이름을 제가 개명했어요. 네, 안철수에서 네, 안 된다. 안 된다. 약간 어감은 비슷하네요. 네. 철수 네. 안 된다. 네, 이제 김관진 안보실장, 윤병수 외교부 장관, 한민국 국방부 장관, 황교안 총리가 이제 우리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답변 안 하겠죠, 근데? 이거는 전략적 침묵으로, 전략적 무시로 또 네. 가고 있겠죠. 네.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 최근에 우리 제가 김종인 전문가죠. 예, 최고 전문가. 우리 박지원 대표 전문가는 아니시죠? 저는 뭐 지금 네. 이제 마크맨이 박지원. 네.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도 좀 눌러줘야 되겠어. 네. 홍준표. 홍준표. 김종인. 네. 네. 이렇게는 제가 네. 3명 마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종인 대표가 뭐 굉장히 심야에 안철수 후보와 이제 회동을 해서 국민의당은 입당을 하지 않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이제 시사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이제 추호 선생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지금까지 패턴이 뭐냐면 자기가 뭘 하지는 못해요. 자기가 자체 생산력은 없어. 네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정권을 위임해달라. 정권을. 항상 그게야. 그 다음에 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것에 대한 온도가 다른 거야. 그런데 나한테 정권을 위임한다고 해놓고 나한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 그거 삐져서 돌아서고. 네. 지금까지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도울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뭐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없다. 뭐 나한테 네. 그러더니 삐졌어. 네. 더불어민주당이 왔어. 네. 근데 어쨌든 총선 때 자기가 전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 열쇠로 몰아서 당대표까지 네. 생각을 냈던 것 같아. 네. 안 돼. 네. 그러니까 나한테 당을 다 맡겨놓고 이럴 수 있냐. 또 나가.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한테도 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구성권 정권을 이제 뭐 위임받은 것처럼 네. 하다가 물론 안철수는 안 되겠지만 네. 어쨌든 또 삐죠. 네.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제일 불쌍한 것은 박지원 당대표예요. 네. 참 안 됐어 그분. 네. 아니, 근데 그분이 상황 노릇 계속 하다가 본인은 상황을 여러 명 두고 그러니까 뭐 김종인 상황, 손학규 상황, 뭐 정동영, 김한길 쭉 이렇게 주승용 이렇게 상황하다가 네, 네, 본인이 옥황상제로 올라가려고 네.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을 하다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 네. 그랬는데 이 상황이 안 좋은 것을 본인이 옥황상제로 올라섬으로써 이걸 돌파하려고 그랬는데 네. 갑자기 옥황상제 뒤에 네. 데뷔마마가 또 있었던 거야. 김종인을 데뷔하고 있었어.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본인이 스스로 옥황상제로 올라가려다가 그것도 지금 실패하는 네. 헛수고했습니다. 아니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저 안철수 후보께서 긴급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네. 슈도 근데 캐비넷. 기자회견은 긴급인데 네. 내용은 좀 긴급이 아니야. 네, 네. 이게 너무 좀 막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주목받고 그랬냐면 싶은 거지. 네. 권력구조 개편을 얘기하면서 이분이 이제 요것은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서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네, 네. 반영해서 합의해서 결정해주면 그대로 따르겠다. 네, 네.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해요? 예? 반영할 방법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각 정당끼리 합의하면 몰라도 네, 네.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책임 총리제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책임 총리제 하면 거버넌스 권력 구조의 한 그 카테고라이즈거든요. 네네. 카테고리인데 네. 책임 총리제를 이야기하면서 책임 총리제를 국회가 합의해주면 하겠다. 책임 총리는요, 어차피 국회가 합의하게 돼 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네. 그래서 하나만 한 얘기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긴급 기자회견인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건 뭐 준비도 안 됐지만 전략도 없고 내용도 없고 생각도 안철수 없다. 후보의 성이 뭐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긴급함 안 긴급이야. 그리고 안 개혁이고. 그래서 나는 대통령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구성권을 다 주고. 그러니까 농사꾼이요. 네. 일꾼 다 내주고 네. 농기구 다 내주고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게 뭐냐면 내가 구성권 자기가 총리, 네. 국무총리, 장관 이런 걸 자기 네. 임명하고 자기 철학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서 자기 철학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그럼요. 건데 네. 김종인 철학대로 움직이는 그렇죠.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안철수- 대통령 왜 하려고 그래? 그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후보가 또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받겠다. 그거 지난해 뭐 인사가 했던 얘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놓고 안 타대 했죠. 국면에서 네. 국회에서 총리 추천받겠다. 근데 안철수 후보도 같은 발언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의 상황 인식이 매우 안일한데 네. 지금은 국가 위기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당선 다음 날 바로 국무총리를 내정하고 네. 그리고 인수위법이 개정돼서 내정자 신분의 장관 추천권을 허용하는 걸로 지금 네. 됐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빨리 총리부터 임명해야 돼요. 네. 그런데 국회 맡기겠다 그러면 5당이 네. 각자 자기들이 미는 총리를 내세우려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잖아요. 혼란스러워지죠. 박근혜가 합의가 안 작년에 되죠. 그것을 노렸던 거 아니에요? 작년에 그걸 노린 네? 거죠. 네, 우리 국회 지리멸렬을 노렸는데 똑같은 배경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 살짝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계속 경험하고도 네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상상력이 떨어진다. 네. 또 이것을 국민들한테 긴급 기자회견으로 발표한다. 네. 이걸 누가 긴급으로 받아들여요. 네. 그 김종인 대표를 이제 잘 아시잖아요. 네. 그분 좀 성격이 사실 좀 럭비공 같으신 것 같아요. 그분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 컷오프 되기 직전까지요. 네네. 저하고 독대하고 아침 둘이 식사하면서 네. 사실은 여러 지역 공천도 저한테 공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상의도 하고 그거 웬만한 사람 못 하잖아요. 아, 직접 상의를 해요? 저하고 상의도 했었어요. 아, 그러고 낙천한 거예요? 우리 지역은 아니고 우리 지역을 상의했으면 낙천을 상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역을 제외하고 가끔 전화해가지고 그쪽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도 많이 아니, 근데 물어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당시에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마포구는 전혀 걱정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낙천 시킬 사람한테 그런 거 상의를 안 하니까. 그렇죠. 야, 그리고 이제 똑똑하시네. 전화하다가 네. 전화로 말하기가 좀 곤란한 내용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보자는 거야. 그래서 누구누구 봐요? 그랬더니 정치구하고 단둘이 좀 봐서 할 얘기가 있어. 그러더니 중요한 포스터직 입장이라요. 몇 군데를 나하고 상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의견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를 컷오프할 줄은 모르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참 이상한 성격이야.
그러니까 저도 김종인 대표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면 저 지난해 8월 8일 날 중국 갔을 때 그때 우리 당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초선 국회의원 6명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가서 뭐 하겠어? 그냥 관광 갔다 오겠지? 당대표가. 예? 그때 박근혜가 막 그 직접 국무위원 소집해가지고 우리 뭐 좌파 세력이라고 정말 정치 공작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당대표가 그냥 뭐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뭐 관광 갔다 오겠지? 이렇게 냉소적인 발언을 해서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저 사실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저는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이분 대선 출마 선언하지 않았어요? 했었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뒤에? 근데 안 하기로 했어요. 드랍했죠. 네, 드랍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출마 선언은 하되 완주하지 않는다. 이미 내가 예언했죠. 아니, 그 기간이 상당히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네. 활동한 게. 근데 왜 실제로 사람도 안 모이고 기자들도 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저는 이제 그래서 8월 8일 날 중국 갈 때 8월 7일 날 직접 김종인 대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첫 마디가 내일 갈 거냐. 근데 그날 그 청와대 홍보수석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초선 국회의원들 이제 만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한테 대표님 지금 청와대에서 우리를 못 가게 하는데 만약에 저희 초선 6명이 중국을 안 가게 되면 이거는 외교적인 파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야당 국회의원들 중국 출장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압력에 굴복해서 가지를 않으면 중국에서나 또 세계 언론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말 되네. 그래서 그거는 대표께서 만약에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당에 요청을 했다면 당 지도부가 검토할 문제지만 이건 대표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종인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이 둘이요. 그 전에 김종인 대표 영입할 시절에 당에서 네. 아주 거의 막말에 가까운 상대에 대한 아주 비난에 가까운 네. 그런 평가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뭐 상황이 급해서 그런지 예? 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김종인 대표의 영입은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제 득표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 협조 요청을 했겠지만 우리 정청래 의원님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김종인은 사실상 지지율 잡아먹는 블랙홀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국민적 영향력이 아무런 것도 없다라는 것이 사실상 본인이 대선 출마해서 지지율이 1%로 잘 안 나왔잖아요. 총선 그리고 때는 기여한 바가 좀 있긴 있잖아요. 호남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 호남의 어떤 저기 지휘권을 가지고 했잖아요. 총선에서. 네. 호남에서는 100% 실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분이 다시 그렇죠. 호남에 가서 호남에서는 이게 안 먹히신 거기다가 그때 이제 셀프 공천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 순회급에서 아마 분란과 혼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김종인 대표가 안철수 지정으로 감으로써 상대방에게 더 큰 승부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더 결집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총선 때는 우리 김종인 대표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 사실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기 때문에 좀 안정된 인사가 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평가 있었는데 네. 지금 국민의당은 주로 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 좀 너무 안정돼 있잖아. 이제 진보 쪽보다는 국민의당은 너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안정된 우리 김종인 대표를 모셨으면 사실 저가 볼 때도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총선 때 좀 복귀해 보면 저는 김종인 대표가 크게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선거를 망쳤다고 저는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실제로 그때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잖아요. 그러면 김종인 대표가 정청래, 이해창 컷오프를 딱 시키고서 그 다음부터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국민의당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 밑으로 내려가고 그때 한 번 꺾여요. 우리가 국민의당 지지율 쭉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셀프 공천 때 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올라가는 추세예요. 추세인데 그게 뭐냐면 문재인 후보에게 호남 가지 마라. 이 논란이 한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올라갈 추세가 주춤거려요. 그러다가 문재인 후보가 광주 전남에 가죠. 가면서 이게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총선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지도 상승 곡선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김종인 대표가 실책을 몇 번 한 거죠. 그러면서 호남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저도 우리 정 선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저기 지역에서 유세하거나 이러면 그 지역에 출마한 사람들이 가장 잘 느끼잖아요. 그럼요. 우리 저 김종인 전 대표
그 저희 지역에 오셔가지고 저희 지역 하면은 양천갑이면 그래도 상당히 강남에 가까운 네. 민주당이 한 25년 동안 집권 못한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럼 와가지고 여기서 상당히 그 열기가 뜨거워야 되는데 네. 너무 냉랭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도 별로 안 오고 우리가 홍보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네. 그냥 뭐 우리 선거운동은 앞에 몇 명 깔아놓고 할 정도. 네네. 그 별로 근데 호응이 제가 없었어요. 그때 사실은. 총선 때 94군데 지원 유세를 갔습니다. 더 큰 네. 유세단으로. 그러니까 제가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녀봤어요. 그냥 분위기를 알잖아요. 네. 근데 거기 유세 그 선거 운동원들이 와서 직접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 입으로 말을 못했죠. 네, 네, 뭐냐면 네. 심하게 막말을 하면서 네네. 저 양반 이건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고 오지 네,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 오히려 우리가 네. 선거운동하기 싫어진다고. 음. 뭐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네. 하여튼 김종인 대표가 이제 국민의당을 지원한다니까 그 결과는 5월 9일 날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율은 좀 그 떨어질 전에 거예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지지율은 그 더 전에. 떨어질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기획 상품 어저께 문나이트 대박 났고요. 문재인 1번가 네. 완전 대박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재인 1번가의 지금 최고 인기 상품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게 아마 좋아요 클릭이 제일 많이 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20만 5천여 건에 달했대요. 좋아요 클릭 수가. 미세먼지. 그만큼 이제 우리 국민들이 파란 하늘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2위는 도시재생 뉴딜. 아, 표현 좋네. 네. 파란 하늘. 네. 3위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백지화. 뭐 5위 한 거는요. 최순실 없는 나라. 이 5위를 차지했고요. 통신비 기본료 폐지 등 그런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정책도 6위, 공공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정책, 그러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이 7위, 워킹맘 맞벌이 지원 정책이 8위, 치매 국가, 그러니까 치매 앞에 국가에 따르는 문재인 후보의 그 정책이 9위, 그리고 남녀 동일 임금을 약속한 같은 임금 대우 정책이 10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가계통신비가 몇이라고요? 6입니다. 6위? 네네. 그게 조만간 1위로 갈 겁니다. 아, 그럴까요? 네, 거기에 제가 출연합니다. 아, 네. 저는 미세먼지가 근데 의외로 정말 많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엄마 아빠들도 파란 하늘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가계통신비가 아마 급상승해서 1위로 가지 않을까. 선배님, 저도 요번에 그 입법 발의한 게 있어요. 네. 통신비 소득공제 시키자. 네. 사실 이게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비용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데 이게 너무 비싸고 통신 3사가 이게 카르텔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떨어질 수도 없고. 그거 하면서 황희 이름을 넣을까? 그 입법 발의했다고 좀 해주세요. 소득공제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되려면 기재부가 황희 펄펄 뛸 의원의 텐데. 법안이 통과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황희 훌륭합니다. 네. 이렇게 딱. 고맙습니다. 그 미세먼지 좀 대책은 우리 정청래 의원님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네. 야 안철수가 창의적 외교 네. 방법을 하나 제기한 건 저는 그런 건 박수를 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중국과 외교적으로 이걸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외교적 사안 그러면 보통 정치, 군사, 네. 경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 미세먼지 부분야도 외교적 협상의 대상으로 네. 끌어올려서 네. 이것은 단판을 지어야 된다. 네. 네. 이거는 지금 대선 기간 내내 중에서 안철수에게 제가 유일하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미세먼지가 중국의 영향도 크지만 실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우리나라의 석탄. 네, 석탄. 네,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문제를 먼저 이제 잘 처리해 나가면서 또 중국 문제는 이제 인민대학교 출신의 정청래 의원님, 북경대 출신의 중국의 시진핑, 시진핑 닮은? 한국의 시진핑, 네. 네. 我是人民大学 네. 출신. 我是中国通. 중국어. 네, 맞습니다. 중국 전문가. 네, 그래서 뭐 중국 문제는 그렇다 쳐도 우리가 그 미세먼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차 보급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전기차. 네, 전기차.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뭐 방금 말씀하신 중국 문제도 있고 석탄 문제도 있고 자동차 배기 가스 문제도 그리고 공장 이런 대출 기준 강화도 하고 이런 부표들을 네. 쭉 나열을 해놓고 네. 이 부표들을 하나하나 삭제해 나가는 이거 아주 체계적으로 대응할 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미세먼지 문제는 청와대에서 직접 기구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는. 네. 요즘은 뭐 초미세 해가지고 뭐 호흡기로 들어가서 뭐 뇌경색 뭐 네. 이제 이렇게 뭐 할 정도니까 저도 사실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앞으로 물을 사 먹게 된다. 막 네. 웃었죠. 상상도 안 막 웃었죠. 갔었지. 아, 그렇죠. 우리는 아무 데서나 그냥 야, 엎드려가지고 뭐 물 마시고 저기는 했잖아요. 물을 사 먹는데 그러면 와 웃고. 그렇지. 사이다 하나 사 먹는 거지. 무슨 네, 물을 네. 사 먹어. 네. 근데 물 사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됐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게 되죠. 나는 미세먼지가 대선 공약으로 이렇게까지 부상하고 그러니까 1위예요, 1위. 동성애 문제가 대선 TV 토론에서 네. 논란이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야 격세지감을 저는 느껴요. 네. 또 통신비 기본료 폐지 아까 말씀하신 거 왜 이제 1등을 차지할 거라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제가 계세요? 출연하니까. 그 파트너로 네네. 재윤경 의원을 선택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은근히 재윤경 의원 챙겨. 네. 통신비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강제적으로 뜯기는 세금 같아요. 이거 네. 안 쓸 수도 없고. 네. 제 현재는 이게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거 안 써서는 뭐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높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통신비 같이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국가가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그렇습니다. 근데 통신료 중에서 그래서 그런- 네. 거기서 얻는 수입을 공공성. 가지고 그렇죠. 대신 국민들에게 세금을 덜 걷고 예산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예를 들면 네. 중국 같은 경우 네,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중국에 네.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 있나요? 있죠. 네. 어디서 운영하죠? 그게 이제 민간 업체에서 하는데 중국의 내비는 이제 그 영토의 지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국가안전부나 또 국방부에서 굉장히 그거에 대한 통제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정된 업체만이 그 지도 개발을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2008년도 중국 1년 유학할 때 네. 택시 기사들 있잖아 타면 중국말도 서툰데 어디 가자고 그러면 네, 네. 아니 뭐 미치겠어 이거 굉장히 내비게이션이 미치죠. 없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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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에 네, 없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중국에 와서 내비 사업하면 이거 대박 터지겠다. 네. 근데 이게 중국 국가에서 이거 민간한테 줄까? 그런 네.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사실입니다. 지금 저도 한 10여 년 전에 누가 근데 그런 사업하겠다 따라서 제가 한번 좀 알아보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그 문제는 이제 보안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무한테나 그 사업권을 주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네, 지도 개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전매 사업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네. 담배라든가 이런 거. 네. 그런 것처럼 사실 통신비도 그런 성격이 강해요. 네. 담배는 안 피는 사람이 많지만 네. 통화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민간에게 너무나 과도한 영업 이익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저 통신비 얘기 나와서 그런데요. 진짜 우리 이 문제는 한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전화가 이제 안 받으실 경우에 킥보이스로 넘어가잖아요. 바로 그 유료화가 되는 거. 한 3초만 지나가면 바로 어우, 네, 비용이 청구되니까. 넘어가려고 그러면 빨리 꺼야지. 네. 빨리. 예. 근데 그 문제 우리가 왜 아직까지 그런 좀 나쁜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보세요. 네. 야,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 거 하나 얘기를 못 어, 하고. 그러니까요. 네. 똑바로 잘 하세요. 네, 국회의원들. 제가 항상 킥보이스 넘어가면 그거 누르느라고 야, 그- 바빠져요. 왜 그런 걸 왜 이 민간인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사회적 영향력이 큰 분한테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왜냐면 이거는 뭐 입법할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네. 입법을 하세요. 입법 가능한가요? 네. 내가 박주민 의원한테 네. 요즘은 너무 갑질을 해 내가. 네. 왜냐면 자기 그 국회의원 아닐 때 나한테 엄청 막 뭐라고 했거든. 국회의원들 좀 잘 좀 하라고. 그래서 내가 요즘은 내가 갑이야 이제. 박주민한테. 그 국회의원 됐으면서 그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하고 말이야.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소득공제 그거 했으니까 포함시킨 법안 발의했으니까 예. 이것까지 같이. 예. 같이 패키지로 넣어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 안 된다면 제가 일일이 다 지금 전화를 다 할게요. 네. 현역 의원들에게 네. 문자 폭탄 보내라고. 문자 폭탄 무섭죠. 네. 문자 폭탄 받아봤어요? 통신 안 되면 저는 통신으로 뭐 대응하는. 거의 안 받았죠. 네. 워낙 의정 활동 잘했으니까. 내 국회의원 사용법 있잖아. 네. 이게 원흉이었을 수 있어요. 네. 거기에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폭탄 보내라. 네. 이 내용이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사용법.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한다. 근데 왜 이렇게 저를 자꾸 쳐다보면서 얘기하세요? 무섭게. 네.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후보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왜곡된 진실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르신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문재인 후보가 한 일주일 전에 그 어르신 정책 관련돼서 효자 대통령 되겠다고 선언하셨잖아요. 문재인 후보의 어머님, 모친이 지금 90세가 넘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예, 우리 문재인 후보 어떻게 보세요? 효자 대통령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직접 이게 보셨던 좀 분이니까. 치매도 그렇고 뭐 아이들도 나라가 키우겠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고령화 사회하고 저출산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패키지로 묶이다 보니까 이 양자의 어떤 관리가 체계적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데 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민간에 맡기는 것보다는 네. 초기에는 이제 국가가 이거를 좀 유도하고 견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양쪽 그 노년 세대와 그 영유아 유소년 세대 이 두 세대 간의 어떤 자본을 사회적으로 관리하겠다. 네. 이것은 상당히 그 맞는 방향입니다. 네네. 네. 지금 기초연금도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신 거죠, 문재인 후보가. 그러니까 또 지역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야, 줄려면 좀 더 주지 말이야. 왜 30만 원밖에 안 주냐 해서. 그것이 바로 문재인의 정신이다. 아, 표만 될 수 있다 그러면 박근혜 얼마나 많이 퍼준다고 그랬습니까? 근데 국가 재정을 딱 냉철하게 이제 판단해서 30만 원 상향 조정하면 바로 현실화 시킬 수 있다. 그런 공약을 내세운 게 이제 문재인 후보다 이렇게 설득을 했죠. 그 네. 부분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네.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럼 네. 자식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또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네네. 그러면 네네. 자식들이 허리가 휜다. 네. 그래서 이게 30만 원이 적절한 수준이다. 네네. 그리고 또 아동수당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효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스스로 혼자 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개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카네이션 프로젝트. 아, 카네이션 프로젝트. 네. 5월 8일 날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그리고 등도 토닥토닥 해서 토닥토닥 두드림 운동. 아, 도닥.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해라. 네. 그래서 효도하고 나라고 하자. 네. 이 프로젝트를 저 혼자 어, 2주 전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사실 근데-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자식들 잘 되고 미래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좀 강요해서 아이들한테 몇 번을 찍어라 그랬잖아요. 요새 어르신들은 자녀분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우리 아이가 선택한 것은 맞다. 근데 여기에 또 제가 네. 하나의 컨텐츠 또 네. 제공해 드립니다. 네. 1588-2017. 네. 1588 20. 문재인의 국민 의원이 되어 주세요. 네. 요게 있거든요. 1588-2017. 2017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 전화를 하면 문 후보 네. 전화가 목소리가 딱 나와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문자를 딱 보내잖아. 네. 그럼 정책 제안을 하라고 그래. 네. 그럼 거기에 맞게 뭐 누르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인증서가 나옵니다. 인증서. 문재인 도장 딱 찍어가지고. 네. 그리고 맨 밑에 1588-2017. 2017. 네, 이 인증서는 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근데 네. 글자가 너무 작아. 그래서 어른들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 바로 10초 만에 그 인증서가 오거든요. 자기 문자로. 그럼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내.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한테 이런 임명장 받았다고. 네. 인증서 받았다고. 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됐는데 네. 문재인 안 찍으면 제 입장이 네. 뭐가 됩니까? 제가 문재인 후보의 국민 의원이 됐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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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음. 아이고 네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그러면 안 찍을 수 없지 이렇게 찍는다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25,000장이 나갔어요. 야. 그래서 이거 끝나고 네. 우리 한번 해보자고. 네. 네. 줄이 안 했죠. 아, 좋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 의원이 바로 와요. 네. 우리 뭐 황 의원님 저 뭐 당직도 없는데 네. 꼭 한번 받아봐야죠. 아이, 그럼요. 네. 아 지금 당직 없어요? 네. 당직이 없습니다. 국민의원.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주거복지특별위원장. 주거복지대책특별위원장. 아, 그래요? 네. 문재인 서울특별시당 선대위 네. 뭐 하나 할래요? 뭐 시켜주면 해야죠. 네. 그러면 내가 홍보위원회 위원장이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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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위원회 공동위원장 할래? 아니 부위원장 시켜주세요. 네. 안 돼. 부위원장 붙잡는 건 별로 아, 안 좋아. 괜찮아요. 저는 그러면 내가 상임위원장으로 가고 좋습니다. 거기 위원장으로 가고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또 어떤 이름이 좋냐면 SNS 총괄본부장 이거 이름 괜찮죠? 괜찮죠. 멋있어. 그러면 SNS 총괄본부장을 황 의원이 해. 아, 좋습니다. 내가 상임 본부장 하면 되잖아. 혹 하면서 SNS 누가 있잖아요. 없어 지금 서울시당은. 아, 서울시당. 이제는 선배님 제가 보니까 과거 우리 그 선거 때 하던 조직본부 있잖아요. 네. 이게 막 그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 만나고 이게 이제 인터넷 시대에는 그 의미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조직본부보다는 오히려 이제 SNS 그럼요. 본부가 과거 우리 했던 다른 조직의 어떤 그 소통 수단이 된 것 같아요. 네. SNS 총괄본부장 마음에 들어요? 아,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김영주 총괄 마음에 위원장한테, 드는데요. 위원장한테 네. 딱 해가지고 두 분을 네. 서울시당 선대위로 네. 이렇게 모셔서 네. 앞으로 열흘 동안 네. 이분들은 지역을 포기하고 아, 이거 우리 또 이러면 이게 걸린 거야. 우리 모르고 물었어 또. 자기 입이 찢어진지도 모르고 이끼를 물었어. 알면서 물어. 아, 참. 하여튼 즉각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죠? 아 좋습니다. 홍보위원장하고 SNS 근데 총괄본부장.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정청민님 막 주는 중요한 느낌인데, 얘기 하셨어요. 막 주는. 네. 5월 8일 어버이날 이제 다 어르신이랑 식사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문재인 후보 어머니 아버님 설득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거 꼭 말씀드려야 되고 차등의 관계라 두지 않고요. 어르신들 75% 정도가 지금 기초연금 받거든요. 그것을 차등의 관계없이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어르신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치매 문제는 국가가 책임진다. 네, 그것도 꼭 말씀해 김영호 주시고. 있잖아. 네. 5월 8일 다니면서 네. 인사말만 하고 다니지 말고 네. 반드시 어깨를 주물러 드리세요. 네네. 네. 두드림.
지금 두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깨를 주무르면서 이제 어르신들 설득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또 틀니 아마 지금 구입하는 것보다는 절반 가격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아마 정부에서 더 많은 지원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세 가지 공약을 5월 8일 어머니 아버님이랑 식사하시면서 문재인 후보 꼭 설득하고 또 홍보해주면서 어깨를 어떻게 주물러야 된다고요? 토닥토닥? 토닥토닥. 예, 그리고 카네이션 딱 달아주시면 어르신들 분명히 문재인 후보 지지해줄 거라고 봅니다. 네. 카네이션 좋은데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장미 대선이라고 하면 안 돼. 카네이션. 촛불 대선, 카네이션 대선, 네. 효도 대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네. 있잖아. 네. 그 촛불 집회 처음 이렇게 불탈 때 있잖아요.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릅시다. 네. 저를 제안했었잖아. 그럼 원래 태극기 집회 원조? 원조지 내가. 네, 네, 원조. 그래서 우리 청계천 한번 집회할 때 네. 제가 연설 한번 나갔잖아요. 네, 네. 그때 내가 애국가를 같이 부르자고 해서 애국 같이 불렀잖아. 거기에 기억 안 나? 거기에 이제 김진태가 감동받고 태극기를 들고 나왔구나.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태극기를 네. 들고 나왔는데 네. 이거를 전체 그 시민행동 있잖아요. 네, 네. 여기서 퇴진행동 여기서 네. 잘 안 받았어. 그래서 태극기를 우리가 사실은 선점했어야 돼.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카네이션도 홍준표 쪽에서 지금 하려고 그러나 봐요. 네, 네, 네. 근데 우리가 이걸 미리 한 거야 지금 내가. 네, 네. 그래서 카네이션 대선으로 가야 돼. 효도 대선. 네. 아주 좋네요. 장미 대선했다가 저쪽에서 카네이션 대선하고 끌고 나오면 이거 진짜 좀 황당할 것 같은데요. 민망한 상황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빨리 선점해야지. 내가 이미 선점을 했어. 근데. 네. 그래서 홍준표 쪽에서는 내가 먼저 했기 때문에 네. 사용하면 안 돼. 네, 네. 저작권이 나한테 있어. 근데 이제 주로 자유당, 네, 자유당이 주로 어르신들이 좀 많이 좀 지지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어르신들 연금 분명히 약속했다가 그거 뭐 사기 공약이 네, 사기 공약. 완전 사기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속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30만 원이라는 정말 그 우리나라 예산 잘 살펴보고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후보 지지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가 우리가 이제 손혜원 의원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담배값 인하하겠다. 네. 이거는 팍 먹히는 공약이거든요. 네, 네. 근데 홍준표 측에서 먼저 했더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2,000원 다시 원위치 시키겠다. 네. 그러면 6조 5천억이 세수가 또 펑크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건 다른 데서 메꾸면 되지. 네, 네, 네. 법인세 인상하고 뭐 이러면 되지.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어제 그 일본 강제징용 네. 간 그 피해자 네. 이제 이분들이 이제 도망갈까봐 이 회사에서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때 그 노동한 대가 월급을 한 80%는 안 준 거예요. 네. 20%만 주고 도망갈까봐. 네. 80%는 우체국에 저금해놓고 네. 나중에 끝나고 주겠다. 근데 전쟁이 끝나면서 이걸 못 받은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일 협정 당시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퉁쳤다. 뭐 네. 이제 이렇게 하고 네. 실제 노동한 사람 못 받았는데 이분들이 한 14만 명 돼요. 네. 그래서 문재인 지지선을 냈어요. 네. 이분들이 다 노인들이에요. 네, 네. 가족들까지 하면 100만 명.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당한 득표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요번에 소녀상 만든 작가들이 있잖아요. 네. 그 작가분들이 그 일제 강점기 징용 노동자상을 또 만들어요. 네. 그래서 소녀상 옆에 앞으로 이제 징용 노동자상이 또 생길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일본 못 가요. 네. 왜냐하면 지난 8월 15일 날 네. 독도 가가지고 누가 고발했대 일본에서 네. 제 못 들어오게 네. 국제사법재판소에 뭐 고발하고 뭐 이러려고 그러다가 네. 그냥 조금 봐줘서 네. 일본만 못 들어오는 걸로 요 노동자상까지 같이 했으니까 네. 저는 뭐 일본 갈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중국 강의 갈 때 좀 꼭 좀 데려가 민원이 주세요. 하나 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도 강제징용 피해자거든요. 아 그럼 제가 그 받아드릴게요. 아버지가 네. 홋카이도 가서 3년간 강제노역 했거든요. 네. 근데 돈 한 푼도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대만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받았어요. 네.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 유가족들이 받을 수 그러면 있습니다. 나한테 줘요. 네, 드릴게요. 네. 아, 꽤 되던데. 네. 3년간 일했으니까 꽤 돼요. 이자까지 다 치면 1억이 넘어요. 몇 억 되겠는데 네, 꽤 네. 됩니다. 그거는 제 통장으로 좀 전체 다 해서 못 받은 돈이 104조라고 하니까요. 104조. 104조. 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대상자예요. 네. 그러면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안 쓰고 네. 우리 큰형님 드려야 되겠다. 네. 아니, 저도 그 소녀상에서 하루 잤어요. 자고 네. 이제 소녀상에 대한 발언 많이 하니까, 일본의 극우 인사들이 페이스북 쪽지로 협박 편지를 막 보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일본말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거기 일본 뭐 무슨 국회의원들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네. 거. 이게 왜 독도가 니네 땅이냐고 이렇게 네.
근데 답변 안 했지. 답변 왜냐면 없죠. 답변하면 그걸 고리로 이제 또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지난번에 폴란드 말도 하시고 폴란드하고 중국어도 하시고 뭐한 네. 10개국 일어도 정도 하시고. 얘기하신다고. 아니 제가 또 뭐 독일어 이런 것도 능통해요. 네. Der des dem den 될 대로 되라. People always des auf Wiedersehen. 네. 아니 제일 잘하는 아니 발음이 제일 좋은 건 도고 쪽이. 독일어 지난번도 좋은데. 틱자 발음이 영국 발음이 좀 있었는데 약간 유럽식인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뭐 에메 모흐. 네. 나 프랑스어도 알잖아. 네. 알쏭달쏭. 알쏭. 가리봉 개봉. 네,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어저께 TV 토론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 어저께 TV 토론회 보셨어요? 전 TV 토론 못 봤어요 어제. 네. 못 저도- 봤고 저도 못 봤어. 사실. 같이 문나이트에 있었잖아. 같이 문나이트 하고 네. 뒷풀이 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집에 가서 다시 다 봤죠. 네네. 되돌려서 봤는데 어제는 뭐 그렇게 경론도 없었고 네. 그리고 밋밋했고 네. 그래서 뭐 재미도 없었다. 재미없었다. 뭐 이러더라고. 경제 분야 쪽이니까 조금 어려웠죠? 그런데 여전히 홍준표의 막말은 독보했다. 네. 심상정 후보한테 그건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뭐 사람이 이렇게 베베 꼬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야, 근데 그때 심상정 후보가 네. 탁 치고 들어가서 사과하라고 했어야 돼요. 네. 근데 아니 저는 홍준표 후보 이렇게 동선을 한번 보니까 호남 방문이 단 1회도 없어요. 그거는 정말 대통령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 쪽이 의식이 높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의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대통령 나올 사람이라면 그래도 전국을 다니면서 유권자들에게 자기 정책도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주로 대구, 영남 이쪽에 집중해서 그냥 그러니까 국민을 표로만 보는 것 같아요. 유세차는 다녀요. 내가 목포 갔을 때. 네. 그 저기 홍준표 유세차 가는데 다니죠. 네네. 이 유세차가 쓰질 않아. 네. 쓰면은 욕 먹으니까 네. 빠른 속도로 휙휙 지나가더라고. 네. 홍준표 후보는 2등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1등할 가능성이 없고 네. 어쨌든 안철수만 누르면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가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홍준표의 전략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2등 전략이고 갈라치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네. 남자 여자 군가서 좀 들이대죠. 그리고 친노 비노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계속 공격하죠. 그래서 본인은 딱 그렇게 지금 스탠스를 잡았어요. 그래서 홍준표의 그런 전략은 계속됩니다. 네. 저는 뭐 조심스럽게 예견해 보는데 2위 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안철수 후보의 동선을 보면은요, 좀 특이한 게 주로 호남, 영남. 이 호남과 영남을 집중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문재인 후보는 주로 중소도시, 대도시를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시는데 또 안철수 후보는 호남 집중, 영남 집중. 그거는 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자, 안철수 후보의 대선 전략은 진퇴양난 전략입니다. 그리고 진퇴양난. 모순 딜레마 전략입니다. 어저께 보세요. 이제 두 마리 얘기했죠. 그렇죠. 두 마리가 이제 끌고 진퇴양난. 네. 그러니까 보수도 할 수 없고 진보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새 정치를 할 수도 없고 구태 정치를 할 수도 없고 네. 이런 거거든요. 새 정치를 주장하면서 네. 김종인 끌어들였죠. 그 다음에 박지원 네. 대표적인 구태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새 정치를 한다 그러면서 구태 정치인들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호남에 가서 호남 지지표를 얻으려고 그러면 영남에서 표를 까먹고 네. 영남 가서 영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면 호남에서 난리 나고 네. 그리고 김대중 햇볕 정책을 계승하려니 또 반대 측에서 또 왜냐하면 안철수 지지의 반쯤은 햇볕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퇴양난 양난. 모순 딜레마 전략이다. 한 치 앞도 못 나가지만 뒤로 또 후퇴도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산악 영웅 박영석 대장 있잖아요. 북극을 이제 탐험을 하러 가거든요. 그럼 북극에는 다 얼음덩어리예요. 육지처럼 큰 게. 그러면 하루 종일 있잖아요. 영하 60도입니다. 네. 그러면 완전 군장을 하고 1km 배낭을 이렇게 끌고 네. 가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 쭉 걸으면 10km를 걸어요. 네. 네. 근데 바람이 역풍을 불어가지고 그 얼음 덩어리가 20km 뒤로 가는 거야. 얼마나 그 좌절감이 크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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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는 마치 그런 것처럼 어디 가서 막 표를 모으면 뒤로 돌아보면 투표가 막 날아가. 네. 그래서 본인은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어저께 안철수 후보 문자를 받았어요. 예. 그다음에 편지, 문자 편지. 트위터에 지금 예. 공개되고 있더구만. 문자 편지 보면 편가르기식 정치하지 말자. 그러면서 동시에 신야삼당, 삼당 야삼당 야합. 네, 네, 네? 네. 예, 이게 또 나오고 네. 이게 정말 좀 민망해서 나 같으면 그런 얘기 못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그런 편가르기식 정치하지 말자. 그러면 뭐 반문연대 뭐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하면서
같은 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편지를 전국에다 보내는 이런 모순된 상황. 이거 사실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내부가 후보는 모순 합법뿐만 아니라 지금 모순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약간 반기문 총장과 비슷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만 강기도. 제가 어디다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새 정치를 주장했잖아요. 근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거든. 그럼 어떤 것을 새로운 거냐? 새 정치에 반대되는 구태 정치를 청산함으로써 새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구태 정치의 핵심이 뭐냐? 이건 뭐냐면 반북 이데올로기. 그렇잖아요? 반통일 의식. 네. 거기다가 망국적 지역 감정. 네. 그리고 뭐 돈 받는 정치. 네. 금권 정치. 네, 부패 금권, 정치. 네, 네, 네. 이런 것을 하고 싸워야 본인이 새 정치의 상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런 것과 싸운 적이 없어. 네.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정말 구태 정치인들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요. 거기에 올라타 있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철수의 새 정치는 뉴 팔리틱스가 아니라 네. 버드 네. 팔리틱스지. 네. 아니, 그리고 발음 전에 괜찮았어요? 안 좋았어요. 발음 유럽식 영어라서. 네. 네. 아니 그리고 옛날에 그 당에 있을 때도 네. 뭐 새 정치 하면은 새 정치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뭐 내용적으로 이렇게 무슨 전선이 형성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우리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하는 새 정치와 그거를 또 반대에 있는 당내 어떤 구태 정치하고 네. 이게 전선이 형성된 적이 없어요. 그 사안 자체가. 네, 네.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로만. 그러니까 전선은 없고요. 네. 기왕에 쳐진 전선 위에 참새처럼 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기업인이잖아요. IT 기업인이라서 어떻게 보면 전략은 없고 전술만 있는 거지. 예, 제가 볼 때는 사드 문제가 그렇잖아요. 사드는 찬성한다. 근데 그 과정은 반대한다. 김영원, 무슨 말이에요? 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네, 지금 그 말 수정해 주세요. 네, 전략은 없는데 전술은 있다? 네. 둘 다 없어요? 없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전술도 없고요. 노브레인.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있잖아요. 네. 응석 부리는 것처럼 네. 그냥 떼쓰는 거. 네,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수정해 주세요. 네. 책이 두꺼워. 노브레인 안철수. 200페이지, 300페이지 책이 있어. 네. 열어보니까 내용은 하나도 없어. 제목만 그럴싸한 아, 거예요. 근데 진짜 보니까 새로운 정치를 팔리겠어요, 이 등장한 책? 안철수 후보가 대선 공약 중에는 새로운 정치를 사실 뭐 느낄 수 있는 지금 공약이 새 없는 정치를 것 같아요. 주장을 못 하고 있죠. 네. 이제 방송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또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서울시를 다 커버하시면서 또 유세를 이제 해 나가실 거고 황 의원님도 이제 지역구로 가세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후보가 목포 유세를 하기 때문에 네. 거기 사회보로 네. 목포 출장을 출신이에요? 합니다. 목포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어디 출신이에요? 서울 출신입니다. 아 그러면 목포에서 몇 목포에서 살까지? 꼭- 2살. 꼭 2살? 아, 네, 맞 홍어 못 먹는 목포. 그래서 네. 이 호남 사투리가 없어.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목포를 잘 목포 가면 알고 좋아하죠. 있는. 아, 좋아하죠. 네. 목포에 무슨 연구가 있어요, 그러면? 목포의 출생지가 목포인 거죠. 출생지가 아, 목포죠. 출생지가. 그럼요. 강보에 쌓여서 서울로 올라갔구나. 그렇습니다. 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끝까지 김영호 최선을. 의원은 어디 출생이에요? 저는 출생지는 서울, 고향은 전남 장성입니다. 고등학교는 어디 다녔어요? 저는 서울에서 나왔죠. 가스 배달 그럼 그때 한 거예요? 네.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아니, 결국 저를 가스배달로 해서 가스 배달을 왜 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 이제 감옥 계실 때 아. 어머니가 제일가스라는 이제 아, 가스집을 했어요. 제가- 어머니가 가스집을 해가지고 네, 네, 네. 아들은 네. 가스 배달을 했구나. 네. 근데 말만 가스 배달이지 상당히 부유한. 절대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예. 그냥 가스 배달. 저 얘기 들으면 눈물을 흘려요. 알겠습니다. 제 얘기 부유하지 않았고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부유했어요. 네. 여기저기. 이것으로 이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며칠 안 남은 우리 대선 기간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5월 8일 날 우리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요.